부동산 시장에서 25년간 계셨어요. 네네. 그렇다면 90년대부터 네. 상승장과 하락장을 모두 다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현재 부동산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먼저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을 저희가 좀 돌이켜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유동성에 대한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지금 최근의 상승장의 모습을 좀 보면 사실 이제 시장의 흐름이 이제 유동성에 따라서 상승을 했다, 하락을 했다 이렇게 말해도 좀 과언이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유동성 시장이 시작점이 사실 이제 저금리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 시장의 유동성이 이제 과잉 공급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부동산으로 놓고 봤을 경우에 시장 경제 상황이 이제 좋아지면서 네. 성장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같이 상승을 하는 것이 맞는데 또 경제는 아직 회복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유동성 장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 유동성이 어디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동산으로 이제 유입이 되면서 가격이 상승을 했고, 네.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제 이걸 집값을 잡아야겠잖아요. 그래서 집값을 잡기 위해서 정부가 썼던 방법은 좀 장기적으로 공급 대책 중심으로 쓴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좀 매수 심리를 꺾기 위해서 이제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을 이제 피게 된 거죠. 규제를 많이 했었죠. 예. 네. 근데 규제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풍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규제를 피해서, 왜? 어쨌든 유동성이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자금이 있는데 그걸 피해서 가자라고 한 그 수요가 발생하다 보니까 서울에서 시작했던 게 뭐 수도권, 그 다음에 지방까지 이제 확대되면서 전국이 어떻게 불장이 됐었죠. 맞습니다. 그게 이제 최근까지 이루어진 그런 모습인데, 근데 이제 이게 어느 터닝 포인트에 변화가 오기 시작을 해요. 이제 코로나도 거의 끝나가서 이제 엔데믹 시대로 접어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국제적으로 놓고 봤을 경우에는 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같은 전쟁 상태도 이런 어떤 복합적인 악재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인플레이션 발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근데 이게 물가 상승의 압력이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네. 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연준에서 올해 3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최근까지 급격하게 이제 지금 그쵸. 예, 금리를 이제 인상을 이렇게 시키고 있잖아요. 빅스텝도 아니고 자이언트 스텝까지. 그것도 연속 네 번 이렇게. 예. 근데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도 역시 어떤 외환 유출 방어를 위해서 기준금리를 같이 인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자연스럽게 기준금리가 첫 번째 인상이 되면 대출금리가 연동해서 같이 인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고, 근데 이게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너무 부담될 정도로, 너무 급격하게. 그러다 보니까 매수 심리가 꺾이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기준금리가 이렇게 그 인상 속도가 빨라지면 경제가 좋아지면서 기준금리가 그 속도에 맞춰서 인상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경제가 좋지 않는데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제 지금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된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물가가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에 대한 부분을 인상을 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이 다음에 이제 경제 침체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시점으로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경제 상황이 더 좋아지지 않으면 내가 지금 이 시장에서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가격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것과 실제로 내가 살려고 한다 하더라도 대출 이제 부담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그게 거래 절벽 현상으로 나타나면서 이제 지금 가격이 좀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계약 건수가 545건이고 진짜 역대 최저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또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세요? 지금 이건 부동산 지인 그래프인데요. 근데 부동산 지인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이제 보이시는 이 파란색 이게 지금 매매 시세입니다. 네. 매매 시세인데 서울 같은 경우에도 보면 2021년 12월까지는 좀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가 그 이후에는 약보합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거래량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그 이제 2022년 10월 거래량이 지금 말씀하셨던 거하고 수치가 좀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2022년 10월 기준으로는 551건이잖아요. 네. 6건 늘었네요. 예. 그게 이제 아무래도 실거래를 하다 보면 이제 한 달 정도의 텀이 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되면서 살짝 어떤 수치 변화가 있는데 사실 뭐 그 수치 변화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2020년 10월 기준으로 놓고 봤을 경우에 매매 월 평균 거래량이 7,500건 정도 되거든요. 정확한 7,488건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10년 기준으로 매년 10월에 평균 거래량이 약 7,500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올해 10월에 매매 거래량은 551건밖에 안 된다는 거죠. 10분의 1도 아니네요. 거의 15분의 1이죠. 네. 15분의 1이죠. 그렇죠. 거의 15분의 1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현재 어떤 시장의 상황 모습은 어떤 그 거래 절벽이라기 말보다는 오히려 거래 실종이다. 예. 이 말이 훨씬 더 와닿는 그런 시점이고, 특히 서울에 현재 지금 그 주택이 171만 채거든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171만 채 중에서 지금 거래가 550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와, 171만 채 중에서 네네. 550건. 네. 와. 거의 지금 이제 거래수 올수 뺐다. 이렇게 네. 지금 표현을 한다 하더라도 좀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봐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지인에서 제공한 자료는 지금, 이게 2009년도부터 지금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 월별 거래량을 놓고 봤었을 때, 단 한 번도 지금처럼 거래량이 이렇게 떨어진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 역대 네. 최저네요,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 시기하고도 비교할 때도, 이때하고 네. 비교할 때도 지금은 역대 지금 최저치의 거래량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거래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지금 이제 거래 절벽 현상이 네. 나타나는 이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동성에 대한 힘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예, 유동성 힘을 보고 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기준금리. 네. 예, 기준금리라고 말씀드렸고, 근데 그러면 이제 미국의 연준금리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우리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이 좀 크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파월 의장이 이번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앞으로 미국의 금리는 계속 인상할 거다. 다만 인상에 대한 속도만 조절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했던 거 뭐냐면, 지금 최근에 거의 한 4번 연속 네.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서 0.75%포인트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왔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앞으로는 0.5 내지 0.25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빅스텝 또는 베이비 스텝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런 식으로 가는 건데, 그러면 그럼 내년 시장이 더 좋아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내년의 부동산 시장은 올해 기준금리가 인상이 돼서 유동성이 흡수가 됐고, 거기에 따라서 대출금리가 인상이 됨으로 인해서 매수 심리가 꺾이는 현상이 그게 내년에 반영되는 거예요. 예. 올해 바로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반영이 되는 예.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유가 있을까요? 정부의 정책적인 어떤 발표를 놓고 봤을 경우에는, 과거에 네. 이제 연구 데이터로 봤을 경우에는 기준금리 인상은 인상이 되고 난 이후에 한 13개월 뒤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렇게 그런 발표 조사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년 시장에 대한 부분은 올해보다는 굉장히 더 안 좋아지고, 상황에 따라서는 하락폭이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네. 내년에 이제 어떤 그런 미국의 연준금리의 흐름, 이 흐름에 따라서 그게 내후년에 이제 반영이 되겠죠. 예. 좀 더 속도가 늦춰지거나 또는 금리를 내리거나 그쵸. 낮추거나 한다면. 예. 그래서 만약에 좀 더 속도가 늦춰지거나 금리가 좀 더 낮아진다고 한다고 하면, 네. 그러면 내년에는 하락폭이 더 크겠지만 내후년에는 내년보다는 좀 더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서 좀 네. 말씀드릴 수 있는 전망일 것 같아요. 근데 집값이 2019년 정도로 떨어져야지 다시 거래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2, 3년 정도 전후로 가격이 돌아간 곳들도, 지역들도, 아파트들도 있거든요. 뉴스에도 가끔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런 시장을 좀 북국성주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기본적으로 2019년 수준으로 돌아갈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핵심적인 어떤 근거를 보면요. 사실 우리가 코로나가 2020년부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면 2020년 때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고, 따라서 그때부터 어떤 가격이 상승했던, 급등했던 이걸 거품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 거품을 보고 이 있고. 상승은 상승이 그쵸. 아니게 돼야 된다. 예, 예. 네. 그러다 보니까 하락장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이 거품부터 꺼질 것이다. 그리고 나서 봤더니 그러면 한 2019년도 이 정도의 가격이 네. 그 지역 내에서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는 가격 수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가격대로 이렇게 돌아갈 거다. 또 돌아가야지 매수세가 일어날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게 몇 년 전으로 돌아갈 거다 이것보다는 사실 어떤 하락의 폭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 하락의 네. 폭이 얼마 만에 단기간에 하락이 되냐, 아니면 얼마 만에 그 하락폭이 얼마만큼 이렇게 길어지냐에 대한 하락폭이 되면서 그게 하락폭이 적으면서 얼마큼 길어지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근데 저는 2019년으로 돌아가지 않냐에 대한 부분보다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가격이 하락이 되면서 데이터로 놓고 본다고 한다면, 실제 이 데이터에서 이 하락이 된다 하더라도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아.
매수세가 움직이지 않아. 네. 거래가 되지 않아. 예전 가격으로 돌아가더라도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 네. 네. 그렇다고 한다면 2019년 이전으로도 더 하락이 될 수 있을 거고 그렇지 않다 한다면 그 전에 거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2019년까지 하락이 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하락폭이 크면 클수록 반등의 시점이 더 빨라지는 거거든요. 반등의 시점이 더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하락폭이 특히 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더 시간을 쪼개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네. 예, 왜냐하면 하락이 된다 하더라도 실제 거래는 하지 않아. 그럼 더 하락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단순히 가격이 2019년 가격으로 돌아갔다고 해서 지금이 가장 저점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내가 매수를 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 거래가 되지 않고 매수 심리가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가격이 하락이 됐었을 때 네. 본인은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리스크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네. 오히려 그 해 연도 2019년 이렇게 특정 날짜를 찝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얼마나 급격하게 떨어졌는지 그쵸. 몇 프로 정도가 떨어지면 그래도 좀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을 거라 보고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저는 이제 이거를 보통 이제 어떤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데이터 수출을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은 데이터도 저도 직접 데이터를 통해서 시장을 파악하기도 하고 전망에 대해서 이렇게 하긴 하지만 이것과 현재 그 지역의 상황의 차이가 저는 네.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데이터와 그 지역 현상과의 괴리감이 있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뭐 2019년 가격으로 회기를 하면 그 정도 가격을 사겠다 했던 네. 지역이 어떤 지역은 공급 물량이 많은 지역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물량 공급 물량이 적은 지역이 있을 수 있어요. 그쵸. 근데 공급 물량이 적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가격의 하락폭이 굉장히 빨라졌을 때 사람들의 매수 심리가 더 증가할 거고 가격이 떨어진데도 불구하고 공급 물량이 많아. 지금 들어간 것이 오히려 가격 하락에 대한 리스크가 있어. 라고 한다면 2019년이 아니라 2018년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네. 언제까지라고 해서 고정값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네. 실제 하락폭이 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거래량이 그때 움직이냐 움직이지 않냐 대한 부분을 보고 나서 네. 그리고 나서 내 집 마련이라든지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있지 않은데 그냥 무조건 자기가 생각했던 네. 어느 기준값 이상으로 떨어진다라는 기준점을 정해놓고 이때 가격이면 내가 들어가겠다 하고 있는데 자기만 들어간 거야. 그러면 거래량도 없는데. 네, 거래량이 어느 네. 정도 일정 수준으로 반등되지 않는데. 근데 네. 기본적으로 거래량 반등에 대한 부분은 사실 가격이 반등시키는 게 아니라 네. 가격의 하락폭을 멈추는 역할을 해요. 그래가 된다는 거는 그쵸. 급격하게 가격이 오른다는 게 아니라 이 가격을 받아준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생기고 있다는 거죠. 의미를 하는 거네요. 그리고 나서 거래량을 바닥을 찍고 거래량 자체가 우상향을 해야지만이 점점 이제 바닥점에서 다시 회복을 위한 그럼 우상향을 하다 보면 그때 움직이는 게 매수 심리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네. 예. 거래량 자체도 우상향. 그럼 거래량이 이제 회복이 됐다고 조금 어느 정도는 이제 반등이 왔다고 여기는 거는 여기에 조금 전에 아파트 지인을 봤는데 거기서 10년 정도의 평균치가 나왔잖아요. 네네. 그 정도를 이제 찍게 되면 이제 조금 회복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찍기 전에 찍기 이후에서 반등해서 우상향한 모습 보일 때. 찍지 않더라도. 예. 그리고 실제 찍고 난 이후에는 실제 반등장의 모습이 바로 네.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예. 그런데 올라갈 그때까지는 거의 투자자보다는 실수요자 움직임이 많이 움직여요.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물건 같은 경우에도 가장 저가 물건 맞아요. 중심으로 이제 하나씩 없으시죠. 소진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가격이 하락폭이 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고 또 시점에 따라서는 이제 가장 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 저점을 뭐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그럴 거고 실거주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 저점을 잡고 싶은데 네. 그 저점을 알아내는 그런 시그널이나 그런 북구성주님만의 그런 노하우들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노하우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공급, 그다음에 뭐 수요, 그다음에 거래량 매수 심리 이 네 가지를 통해서 보통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일반 어떤 그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처음부터 많은 것들 좀 늘려고 하기보다는 네. 기본적으로 좀 체크해야 될 것만 좀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급, 수요, 거래량, 매수 심리. 예. 네. 그래서 그 중에 제가 좀 강조하는 부분은 뭐냐면 거래량 매수 심리를 강조하거든요. 거래량과 매수 심리요? 예. 네. 근데 공급과 수요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이걸 좀 장기 요소로 보고 있고 거래량과 매수 심리는 이걸 좀 단기 요소로 보고 있어요. 네네. 예.
공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건 공급 물량 내줘도 뭐 인허가 물량도 있고 분양 물량도 있고 입주 물량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시장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물량을 입주 물량으로 저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실 인허가하고 분양은 실체가 없는 물량들이에요. 아직까지 지어지진 않은 거니까. 네. 근데 입주 물량은 실체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입주 물량 실체가 있는데 수요가 없다. 그럼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 근데 입주 물량이 있어서 실체가 있는데 수요가 더 많다. 그럼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럼 실제로 입주를 했는데도 미분양이 되는 물건들, 중공업 미분양이 되는 물건도 있는데 상당히 그건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네요. 결과적으로 네. 물량에 대한 부분, 공급 물량이 들어왔는데, 입주 물량이 들어왔는데, 근데 거기에 저희가 이제 새 아파트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새 아파트 들어왔는데 그게 외면받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옷이라고 한다면 네. 신상이 나왔는데 네. 신상이 외면받아. 그러면 그 전에 나왔던 옷들이 과연 사람들한테 어떤 그 관심 대상을 가질 수 있겠냐에 대한 문제예요. 신상을 원하시는 이것도조차도 분들 많죠. 네.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데, 근데 이게조차 관심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뭐겠어요? 이게 물론 이제 트렌드가 안 맞다 이건 논의를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격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가격은 지금 이 가격이 너무 비싸. 근데 나는 내가 사고 싶은 욕구가 있어. 근데 내가 이 가격으로 내가 산다고 하더라도 이게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네. 수장 가치가 있어. 그럼 사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하락장에서는 3개 나왔는데, 지금 이게 너무 비싼 거 아닌가? 라고 외면받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새롭게 나온 아파트, 사람들이 구축보다 신축을 선호하잖아요. 그쵸? 살고 싶어 하니까. 네. 근데 그것조차도 어떻게 외면을 받는데, 근데 과연 이 구축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갈 수 있겠냐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그건 어렵다고 좀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수요라든지 거래량이라든지 매수 심리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좀 확인을 하고 또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시는지 좀 여쭤봐야 될까요?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아직 이제 초보신 분들, 네. 그래서 여러 지표를 좀 확인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 저는 이제 공급 수요, 그 다음에 거래량 매수 심리 중에서 네. 일단 거래량과 매수 심리 두 가지만 일단 봐라. 네. 첫 번째. 네. 그 다음에 이제 공급 수요를 봐라 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먼저 그 거래량과 매수 심리는 저희가 그 부동산 지인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좀 쉽게 좀 확인이 가능하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일단 세종시를 놓고 세종시를 보면요. 지금 이제 위에 있는 이게 지금 세종시의 매매 가격의 변화.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세종시의 평당가입니다. 네. 예. 평당가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에 있는 선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매수 심리라고 보시면 돼요. 시장 강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심리. 이게 매수 심리에 대한 부분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거래량도 그렇고요. 매수 심리도 그렇고 정점으로 그 수치가 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흐름이 중요합니다. 강해지고 있는지 약해지고 있는지 그쵸. 이런 거죠. 그래서 정적인 각보다는 동적인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고 동적의 흐름을 통해서 타이밍을 잡아야지 리스크가 없어요. 네. 네. 제가 뭐 자주 이런 이야기를 좀 하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0세대가 있어요. 네. 1000세대가 있는데 이 중에 지금 이제 나온 매물이 30개 정도 있다고 해요. 그러면 주인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단지를 네. 투자를 할 것 같아요? 투자 안 할 것 같아요? 30개가 나와 있다라고 네, 했을 매물 때 30개 정도예요. 1000개 중에서. 1000개 중에서. 네. 근데 그거는 모르는 게 그 아파트 가격이 좀 비싼지 싼지를 먼저 봐야지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죠. 예. 네. 만약에 싸다고 생각이 된다면 거기서 매물뿐만 아니라 전세계수도 몇 개가 있는지 볼 것 같고 이게 뭐 제 기준 안에 들어온다면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인데 근데 제가 이제 그 질문했던 거는 사실 동점 흐름에 대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네네. 근데 실제 1000세대 중에서 현재 매물이 30이야. 그럼 30은 이게 정적인 포인트란 거야, 이게. 예. 그 뒤에 추세를 봐야 된다는 그쵸. 거죠. 전이라든지 후라든지 전후 그쵸. 사정을 따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후는 알 수가 없어요. 전을. 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전에 10개의 매물가 없었는데 이게 30개로 증가했다고 한다면 이 물건은 매수하면 안 되는 물건이고. 늘어나고 있는 거네요. 예. 반대로 50개였는데 30개로 줄어들었단다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매수를 위한 타이밍을 잡고 모니터링 해야 되는 거고. 네. 이게 바로 동적 흐름이거든요. 예. 변화를 보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저는 부동산의 모든 데이터 지표를 평가하는 건 전부 다 동적 흐름을 정확하게 판단해야지
저는 정확한 판단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매수 심리 지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지금 매수 심리 지수가 여기서 지금 저점을 하고 여기서부터 지금 상승하고 있거든요. 네. 상승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우상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시세는 사실 그 뒤로 약 3개월 정도 뒤에서 나타나서 여기서부터 시세를 상승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정점을 찍고 다시 우상향하기 시작한다면 그럼 여기는 우리는 임장을 통해서 모니터링 해야 돼요. 데이터에 직접 의존하지 가서, 말고. 네. 예. 근데 이 시그널은 지금 현재 앞으로 3개월 뒤에 시세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시그널을 정점을 찍고 주는 건데 실제 상승에 대한 그 시그널로 봤을 네. 경우에 지인에서 준 그 기준점 중에 하나가 지금 시장 강도가 0인 지점이 있어요, 이게. 이 0포인트가 있어요. 네. 네, 0포인트가 있는데 이 0포인트 이상으로 시장 강도가 올라가면 매매 가격이 앞으로 더 상승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시그널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매수 심리가 좀 더 세진다는 거네요. 예, 그렇죠. 네. 강해지는데 이게 정확하게 일치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더 매수 심리가 더 강해져서 매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커진다. 이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보시면 지금 이제 어느 시점 이후에 지금 이제 0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네네. 근데 실제 0 밑으로 내려갔는데 이때는 가격이 이미 하락하고 난 이후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정점을 찍고 매수 심리가 이렇게 우하향하고 있었을 때 이때는 매도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흐름 자체가 바뀌었을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이 흐름이 계속해서 하락할지 아니면 어느 정도 하락하고 다시 반등할지 이건 모르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이거는 데이터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기 위해서 부동산 임장을 하고 부동산 이장에서 그 어떤 시장의 흐름이 실제 어떤 그 수요가 갑자기 감소하고 있는지 매물이 갑자기 급증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내가 원하는 단지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이런 흐름이 중요한데 거래량도 똑같은 포인트예요.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량이 지금 이제 바닥을 찍고 여기서부터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잖아요. 네. 예. 이 포인트에서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네. 우상하고 있는 이 포인트에서는 지금 이제 가격이 매매 시세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 우상향이 시작되는 이 포인트까지도 보시면 아직까지도 움직이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우상향하고 있었을 때는 우리가 반드시 이 지역을 투자를 위한 네. 선의 임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 시그널에 현재 우상향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각 흐름이 바뀔 때마다가 중요하네요. 그쵸. 흐름이 시장 강도가 예를 들어서 안 좋았다가 다시 또 반등을 하는 시점에는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 반면에 고점에서 좀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좀 하락세로 들어갈 때 강도가 하락세로 들어갈 때는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 시점에 대한 부분 어차피 이 기준점에서 앞으로 미래야 모릅니다. 모르는데 모르는 것을 내가 현장에서 늦게야지만 투자할지 말지 결정되는 건데 네. 단순히 그 다음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맹신을 하고 있다가는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거죠. 네. 또 하나는 데이터는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의 이후에 보통 네. 데이터의 기록이 정리가 되고 이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수치 변화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정점을 찍고 현재 지금 거래량은 이렇게 우하향하고 있잖아요. 네. 자, 우향한 모습이 보이고 있고, 그리고 심리 강도도 정점을 찍고 현재 지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이제 매도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시그널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매수 심리 같은 경우는 0을 기준으로 보고 있잖아요. 네. 근데 거래량은, 지금 이제 이 파도처럼 보이는 거. 네. 이게 매매 월 평균 거래량이거든요. 근데 이 매매 월 평균 거래량보다도 월 평균 거래량이 더 높아지기 시작하면 네. 그러면 매매 가격이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일단 저희가 집을 좀 매수하고자 할 때는 월 평균 거래량 대비 지금 거래량이 조금씩 더 많아지고 있고 우상향을 할 때 그리고 시장 강도가 0 이상이 회복이 될 때 이 시점을 좀 잘 잡으면 그래도 내가 집을 사거나 또는 투자를 하거나 내 집 마련을 할 때 조금은 더 좋은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타이밍이에요. 단기고 장기적으로 봐야 될 거는 공급과 수요인데 공급에 대한 부분, 제가 입주 물량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럼 예를 들어서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입주 물량 있냐 없냐 이걸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가 2022년이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입주 물량이 적정 수준의 입주 물량 공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적어도 세종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과잉 입주 물량에 따른 리스크는 없는 지역을 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 조금 더 미래를 보자면.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봐야 될 게 수요. 수요에 대한 부분, 저는 이제 인구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건데, 이것 똑같아요. 인구수가 30만이나 50만이나 100만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30만에서 50만으로 늘어가고 있는지, 100만에서 80만으로 떨어지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네네. 흐름에 대한 부분. 근데, 기본적으로, 일본적으로 수요가, 즉, 인구수가 급증한 지역의 대표적인 특징들을 보면 거의 일자리가 많이 증가합니다. 그쵸. 일자리에 들어와야지 거기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다시 또 오고 그쵸. 거주하고 하시다 보니까. 예. 네. 그렇게 해서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이 공급은 적고, 그리고 어떤 일자리, 일단 수요 같은 인구 수요에 대한 부분도 지금 현재 인구수가 아니라 계속 추세가 네. 좀 상승을 하고 있는지, 인구수가 증가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지역, 그런 장기적 요소까지 본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게 단기 요소와 장기 요소를 봤을 때 내가 투자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리스크는 줄어들고 수익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야, 그 네 가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네. 어떤 지역에 관심이 있는데 그 지역이 공급 물량 많아. 근데 인구수도 증가해.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수요가 들어오게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인구수도 포함되기 때문에 공급 물량이 많은데 어떤 그 인구수도 증가를 해. 신도시 같은 곳들도 해당이 그쵸? 되는 거겠네요. 예, 네. 예. 근데 이제 그 지역이 거래량은 증가하지 않는데 매수 심리는 또 증가해. 그러면 내가 이웃을 보러 했는데 네. 그러면 들어가라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고민할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저는 투자는 항상 심플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심플해야 된다 생각하고 들어갈지 말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할 수 있게끔 내가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내가 임장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됐다고 한다면 네. 아직까지는 그 지역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단순화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했고 그렇게 해서 만들었던 게 제가 북승주 지수 테이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지금 공급 수요 그다음에 거래량 매수 심리 이게 각각이 나타났을 때 네. 이걸 좀 하나로 좀 수치화시켜서, 하나로 해서 이거를 일단 직관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게 이제 지수 테이블이거든요. 지금 현재, 이 지수는 1부터 5까지 현재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높은 지수가 4개다 보니까 총 20이 가장 높은 지수가 나오는 거고, 네. 가장 낮은 지수는 4가 나와야 돼요. 네. 1부터 5까지니까. 네. 그러면 지금 이 지수의 합계를 통해서 지금 현재 이게 지수의 흐름이 현재 지금 보이고 있고 지수 숫자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지금 보시는 이 선이 시세 그래프거든요. 네. 세종시의 평당 가격을 현재 지금 보이고 있는 거고 네. 자, 이랬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낮은 지수 이게 8이거든요. 네. 8이면 그러면 8 기준으로 이 최저 지수 기준으로 플러스 3이 되는 그럼 11이 되겠죠. 네. 이 11이 되는 여기가 가장 최저점에 있는 매수 타임을 보고 있어요, 저는. 네. 그러면 이때 매수를 하게 되면 이 정도의 차익을 또 이렇게 실현할 수 있겠죠. 오, 네네. 예. 반면에 매도는 네. 지금 16이 가장 최고 지수예요. 네. 그러니까 매수는 최저 지수를 찾는 거고 매도는 최고 지수 찾는 건데 네. 최고 지수 대비 3 이상이 떨어지면 이때부터는 이제 가격이 하락한다는 시그널입니다. 네. 근데 이 기점으로 볼 때는 미래는 지금 현재는 이 가격 하락한 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때 당시는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당시만 봤을 경우는 아직 상승장이 진행됐는데도 불구하고 저때 매도를 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하락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지수 테이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이렇게 사용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거는 또 논의를 한다 하더라도 네. 거래량과 매수 심리를 보면 결과적으로 같은 결과값을 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월부에 나와 주셨을 때 시장에서는 10년의 주기가 있다고 말씀 주셨어요. 네. 10년 주기 혹시 어떤 건가요? 이제 10년 주기는 이제 제가 10년 주기를 고민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부동산의 좀 타이밍을 좀 잡고 싶었어요. 왜냐면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다 입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입지보다는 더 타이밍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됐거든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입지 좋은 곳도 하락장에서 가격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상승장에서 상승폭이 컸던 지역은 하락장에서 하락폭도 훨씬 더 크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네. 근데 아무리 입지가 좋지 않는 지역 같은 경우에도 그 지역이 상승하면 단 얼마나도 상승한 것을 제가 봐왔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는 부동산을 통해서 자산의 상승에 대한 기대 가능성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입지가 좋은 것보다는 타이밍을 통해서 언제 가장 저점이고 네. 언제 가장 고점이고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고민했던 거였고, 근데 이론적으로 보니까 10년 주기설이라고 있더라고, 이게. 오, 네. 예. 10년에 한 번씩 그쵸. 위기가 오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부동산이 상승과 하락을 하잖아요. 네. 상승과 하락하는 한 사이클이 10년 주기로 나타난다라는 건데, 이건 이론적인 거지만, 네. 실제 실무적으로 이제 어떤 시장과 좀 비교를 한번 해보면, 10년 주기설에 해당되는 지역이 있고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상승과 하락이 나타나는 지역이 있고, 그리고 8년 주기가 있고 12년 주기도 있고 이렇습니다. 예. 네. 근데 주기 다 다르네요. 달라요. 다른데 이제 10년을 가장 기본으로 평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거를 상승 구간과 하락 구간을 나눠서 말씀드리면 상승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하락을 해서 저점 바닥을 찍고 네. 그에 나서 이제 가격이 회복할 거 아닙니까? 네. 이걸 저는 이제 회복기라고 보고 있고 이거를 A 구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 회복기를 A 구간. 예. 네. 저점을 찍고 나서 다시 좀 올라가는 반등하는 구간.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회복이 계속되면서 이제 상승폭이 확대되는 상승장이 계속 이어지는 구간. 네. 이 구간을 저는 상승 구간 내지 B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아, 네. 그리고 이 정점을 찍고 다시 네. 가격이 하락할 거 아닙니까? 네. 이런 하락 구간을 저는 C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하락이 되는데 이게 하락이 계속해서 하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락폭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바닥점 찍기 시작하죠. 이 구간 저는 침체 구간으로 해서 D 구간을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이런 식으로 A, B, C, D 구간을 보면서 실제 지금 이 지역이 어느 정도 위치에 왔는지 단 부분을 저는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럼 지금은 어느 정도의 구간에 와 있다고 보면 될까요? 지금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전부 다 저는 C 구간에 저는 들어왔다 보고 있고요. 아,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구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락장의 거의 네. 초입 내지 하락장의 초입에 좀 더 지나가면 이 정도에 전부 다 걸려있는 걸로 지금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10년 주기설인데 그럼 지금 상승장에서 하락장까지 걸린 기간이 얼마 정도 됐던 거예요? 그거는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네. 서울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 네.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IMF를 좀 말씀드리면 그때 98년도부터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진짜 급격한 하락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회복된 시점은 2021년 하반기부터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네. 예.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하락폭이 크면 클수록 반등의 시점이 훨씬 더 빨라지는 아, 하락이 클수록 반등이 빨라지나요? 빨라지죠. 왜냐하면 하락폭이 크면 클수록 가격이 예전 가격으로 돌아갔으니까. 실제 98년에서 99년 1년 동안 하락했던 하락폭이 매매 가격 추이로 놓고 본다면 1990년도까지 후퇴합니다. 이렇게. 8년, 9년 그쵸. 뒤로 가는 거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받는 시점이 더 빨라진. 충분히 떨어졌다. 라는 이제 인식이 이제 팽배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한테. 정말 이 정도면 그 정도 이전 가격이니까 사도 되겠다. 그쵸. 라는 심리가 만들어지는 거네요. 그러면서 그런 심리가 이제 많아지면 반등장이 빨리 오는 거고, 그런 심리가 좀 더 많지 않으면 반등 시기가 좀 더 늦게 오는 거고. 근데 급격하게 하락해서 가격이 예전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실제 지금 충분하다라는 심리가 좀 더 강해지겠죠. 아,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98년도부터 그럼 2001년도까지 한다면 3년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로 2001년 하반기를 한다면 200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상승이 2008년까지 됐어요. 네. 그러면 3년 하락하고 7년 상승하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주기설인데 여기는 하락 3년, 상승 7년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뭐 지역에 따라서도 다르겠지만 그 지역 내 시점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이제 상승장이 진짜 길었잖아요. 그러면 이번 하락장도 길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장이 길었기 때문에 뭐 하락장이 길 거다. 이렇게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게 폭에 대해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상승이 계속돼 있는데 상승됐는데 하락하는 기간이 1년 동안에 이 8년 동안 상승했던 것 중에서 한 4년치의 상승분만큼 하락을 했다 해요. 1년 기간 동안에. 네, 그 정도를 반납하게 되면. 그렇게 하면 심리적으로 이제 30%, 50%까지 이게 떨어졌구나. 그럼 다시 과거로 돌아갔구나. 이 심리가 강해진다는 거죠. 그렇다 한다면 매수하려고 하는 심리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반등 시점이 훨씬 빨리 나타난다는 거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 폭이 크면 클수록 하락장이 그만큼 짧아지는 거고 오히려 반대로 하락이 되긴 되는데 이 하락이
거의 정말 찔끔찔끔 되는 거야. 막 급격한 하락이 아니라 네. 천천히 되는 거야. 이러면 과거에 돌아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좀 폭락을 했던 케이스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반등이 더 빨라질 수도 저는 있는 개인적으로 거네요? 반등이 더 빨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보고 있는 그래서. 예. 그럼 기존에 IMF 때나 금융위기 때처럼 3년에서 4년 정도 걸렸잖아요. 다시 반등하는 데까지. 이번에는 그것보다 더 짧아질 수도 있을까요? 지금 현재 하락의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네. 그 명확하게 언제까지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이제 과거에 금융위기 때 4년 그리고 IMF 때 3년 정도 네. 하락을 놓고 보고 그리고 그때 기간 대비 하락폭으로 본다 한다면 지금은 금융위기 정도 수준 정도의 하락은 현재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다만 IMF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하락이 덜 됐다 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렇다고 한다면 IMF에서 지금 IMF 때도 98년도에서 99년 1년 동안 급격한 하락이 있었고 그 뒤부터는 이제 하락폭이 줄어들고 회복에 대한 모습이 보였던 것처럼 네. 사실 지금 이제 그 기간을 놓고 본다면 IMF 때 3년 그리고 금융위기 4년 그러면 최대한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 3년과 4년 이 사이는 넘지 않을 거다. 네. 저는 그렇게 지금 현재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22년부터 조금 시장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으니까 네네.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정도가 되면 그래도 시장은 좀 변화할 수 있을 수 있겠다. 그쪽에 2024년부터 5년 사이에는 변화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네. 근데 지금 제가 하락장 초입이라고 했잖아요. 네. 만약에 내년 상반기에 하락의 속도가 더 빨라져 라고 한다면 이 기간은 2024년 내지 2023년 하반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정말 빠르면.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는 2024년, 2025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내년 상반기 시장 상황 그게 하락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반등장은 2024년에도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흐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쵸. 네. 얼마만큼 빠지는지를 봐야지 네. 이제 그 다음 시장을 조금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네요. 네네. 앞서 부동산 시장 4단계에 대해서 좀 말씀 주셨는데 현재 서울 수도권과 6대 광역시는 지금 어떤 수준에 어떤 단계에 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먼저 그 서울하고요. 그다음에 광주, 그다음에 부산 같은 경우는요. 2022년부터 하락장에 진입을 했고요. 그 외 나머지 광역시는 2021년부터 진입을 했습니다. 네. 진입을 했는데, 2021년, 2022년 진입의 시기의 차이는 조금씩 다르다 하더라도, 저는 어떤 광역시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경우에는 지금 전부 다 아까 말씀드린 시구간, 하락장의 초입 구간을 보고 있어요. 전부 다 거의 하락장의 초입 구간이라고 보고 시장을 좀 지켜보면 되겠네요. 그쵸. 네. 그러면 특별히 좀 내년에 더 위험해질 곳, 이런 곳들이 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지금 내년에 과연 거래량이 좀 증가를 할까 놓고 봤을 때 저는 현재 기조가 유지되는 한 지금 어떤 거래 실종 상황이 해소되기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수요의 움직임이 크지 않았을 때, 네. 그 거래량의 어떤 반등폭이 크지 않았을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이제 공급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공급은 크게 신규 공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고에 대한 그 공급 물량이 있어요. 그래서 재고 공급 물량은 소유자가 매물을 많이 내놓으면 그 지역에 이제 물량이 많이 쌓이면서, 그쵸. 예, 공급이 되는 거고, 신규 공급은 이제 우리가 이제 분양을 통해서 신축, 어떤 입주를 통해서 나오는 게 신축 물량인데, 그래서 먼저 신축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주가 앞으로 2023년, 2024년, 2년 내에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더 네.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지금 대부분 지역들의 거래량이 거의 다 씨가 말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고정값이라 했었을 때 실제 이건 고정값인데 공급 물량이 많아져, 신축이 많아져 라고 있었을 경우에는 가격이 하락이 더 클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보고 있는 거죠. 거래가 아예 되질 않는 상황이니까. 그쵸. 걔 미분양이 났을 수도 있겠네요. 미분양이 나는 어떤 지역들이 앞으로 더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크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재고 물량을 놓고 본다고 한다면 전에 이제 상승장 때 외지인의 투자 비중이 높았던 지역들. 그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팔고 나오려고 한다 하더라도 네. 이분들이 이제 종부세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있으시고요. 그리고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는 상황에서 이분들이 각종 부담해야 될 어떤 세금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특히 요즘에 또 역전세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당하기 어렵다 보니까 매도를 해야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똑같이 거래가 되지 않아.
근데 어쨌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물건을 먼저 매도하기 위해서는 가장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금매로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쵸? 거죠. 근데 이제 급매가 급급매가 되고 초급급매가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투자 수요가 많이 들어갔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게 재고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매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이 굉장히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혹시 저희 지인 보면서 한번 그런 지역들을 한번 보여주실 수도 있을까요? 좀 물량들이 많이 공급되는 곳들. 한번 비교해서 한번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자, 세종 지역은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세종 지역의 진짜 입주 물량이에요. 입주 물량인데 이제 과거에 굉장히 이렇게 입주 물량이 많았다가 단기적으로 현재 지금 흐름이 입주 물량이 점점 이제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네. 그리고 내년도는 지금 이제 입주 물량이 올해에 비해서도 더 감소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단기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여기 보시는 그 빨간색, 이 빨간색 선이 연별 수요량을 말하거든요. 네. 이거는 이 지역 내에서 현재 인구수 대비해서 이 정도 수치가 실제 거래가 될 수 있는 네, 그 정도의 수치라고 해서 어떤 가상치입니다. 가상치인데, 근데 이 수치하고 비슷한 정도의 물량이 들어왔었을 때 적정 수준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세종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물량에 대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적당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쵸. 네. 반대로 이제 물량을 좀 많은 지역을 한번 좀 살펴보면요. 어딜까요?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대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그럼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시면 최종과 전혀 지금 반대 흐름을 보이고 있죠. 네. 지금 2019년에 정점을 찍고, 네. 그러면서 계단식으로 현재 지금 입주량이 많아지고 있고, 점점 연별 수요량 대비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 입주량이 증가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올해의 모습이고, 내년에는 이제 연별 수요량보다도 배 이상이 많아집니다. 네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제 하락장이라는 거예요. 네, 하락장인데 거래량도 같이 한번 볼까요? 보시면 대구 지역도 지금 거래량이 지금 거의 초토화되고 있거든요. 야, 네. 거래가 안 되네요. 11월 기준으로 놓고 봤을 경우에 매매 거래량이 300건밖에 안 돼요, 지금. 네. 근데 여기도 매매 월 평균 거래량이 3,000건이었으니까 네. 거의 한 10분의 1 수준이에요. 와. 근데 거래량은 감소하고 있는데 네. 입주 물량은 증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가격의 하락폭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저는 이제 어떤 데이터와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네.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들은 좀 염두를 하셔라. 그래서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집 마련을 할 생각이 있다 하신 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더 기다려보고,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거래량에 대한 부분이 움직임이 나타나고 나중에 대구 지역의 미분양도 어느 정도 이렇게 수준되기 시작하다 보면 네. 그때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 대구 집값이 지금 떨어진 게 보이는데 지금 가장 저점이지 않을까? 라고 해서 내 집 마련을 하게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내년에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거죠. 조금 더 힘들 수도 상황이 있겠네요. 있다는 거죠. 예. 지금 정말 찐 고수시지만 예. 그 예전 하락장에서 좀 어려웠던 경험들도 있으실까요? 저도 이제 이제 이런 데이터로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 그전에는 지금처럼 이제 완벽하게 데이터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왜, 네. 이게 발달되지도 않았고, 근데 그때는 이제 상승장에서 그래도 가장 바닥점일 때 잡자. 그래서 가격이 하락하고 반등할 때 잡자라고 생각했었어요. 네, 그때 이제 제가 관심 있던 게 서울 지역이었고, 서울 지역 중에서도 용산에 이제 관심이 가장 컸었는데, 우와, 그때 네. 2009년도거든요. 2009년도인데, 제가 정확하게 2009년도 5월에 용산에 집을 매수를 합니다. 네. 네, 매수를 하는데, 2009년도부터 해서, 2008년도 금융위기 오고 난 다음에 가격이 떨어졌는데, 2009년도부터 서울 지역의 집값이 다시 반등하기 시작을 해요. 예, 반등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금융위기 했는데, 사실 이게 IMF 때처럼 충격이 크지 않구나. 우리나라가 이제 IMF에 한번 면역 주사를 맞았으니, 경험을 해봤으니까. 경험해봤으니까, 이번에는 빨리 극복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였고, 그래서 가격도 반등된 상황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41조, 당군 이래 최대, 사업이다. 국책 사업이고, 이런 국제 업무 지구가 들어왔었을 때, 앞으로의, 서울의 지도는 강남에서 용산으로 바뀔 거다. 진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예. 용산이 중심이다. 그렇죠. 네. 근데 실제 생각하면, 그 용산 중심으로 지하철 포함해서 교통이 굉장히 좋고, 네. 그리고 실제 용산에 업무지구가 들어온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도 국제업무지구가 들어온다 한다면 일자리가 그쪽으로 전부 다 집중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수 있겠다.
그리고 지금 이제 반등을 찍었다 해서 투자를 했죠. 투자를 했는데 2009년도 9월부터 꺾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반등이 된 게 아니라 네. 뭔가 반등을 해보기 위해서 시도를 해봤는데 결국 그 힘이 약했던 거였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격이 떨어진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2001년도부터 네. 2008년도까지 가격이 상승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2008년도부터 잠깐 가격이 했다가 네. 다시 2009년도에 반등할 때 네. 이때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 기간을 다 따져놓고 보면 가장 최고점에 매수한 상황이 돼버린 거 이제. 그잖아요. 고점 매수가 돼버려요. 가장 고점 매수로 된 거죠. 예. 근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을 했어? 그러면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어? 용성 9.5직을 포함해서 이런 호재가 있기 때문에 다시 반등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졌는데, 네. 좀 그때부터 2011년부터 삐끗삐끗하기 시작하다니, 네. 2013년도에 무산이 돼버렸죠. 예.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그 가격 하락의 폭을 네. 제 눈으로 직접 보게 됐던 경험했고, 여기서 이제 깨달았던 게 뭐였냐면,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그때는 제가 이제 금융위기가 오면서, 그리고 사실 이제 하락장 좀 대비하기 위해서 어느 네. 정도 좀 현금화 시켰던 상황이었거든요. 예. 대비를 미리 좀 해놓으셨네요. 예. 네. 그리고 현금했던 것을 이제 매수를 하려고 해서 첫 했는데, 이게 첫 단추가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예, 됐던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에 그때 제가 현금을 보유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 물건뿐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었던 물건들을 과연 보유할 수 있었을까? 다 지켜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의 교훈을 얻었던 게 뭐냐면,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예비비가 굉장히 중요하다. 투자하는 데 예비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네. 이때 교훈을 얻었고, 지금 예비비를 굉장히 강조를 이렇게 하는데, 예비비는 본인이 투자하는 금액 말고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되는 돈이에요. 근데 이제 예비비는 보통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서 따로 보관하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상장에서는 자기 자본 말고 타인 자본. 예를 들어서 내가 대출을 끌어왔든지, 네. 아니면 뭐 갭 투자를 해서 전세를 세팅했다든지, 그럼 전세금과 제출금은 제 돈이 아니잖아요. 네. 타인 자본이잖아요. 그럼 이 타인 자본 기준으로 해서 상장에서는 2%에서 3%, 그리고 네. 하락장에서는 5%에서 10% 정도의 예비비는 꼭 확보를 하라고 저는 이야기를 한다. 10%라고 한다면 자산의 10% 정도가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네. 그 대출금과 네. 전세금의 합계가 네. 내가 대출을 한 2억 받았고, 네. 전세금 3억이 있어. 네. 그러면 타인 자본이 5억 있잖아요. 네. 그러면 5억 기준으로 네. 2%를 한다면 1,0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락장에서 네. 5%를 한다면 2,500만이 되겠죠. 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시점과 한번 비교를 해서 좀 설명드린다면, 네. 최근에 이제 그 기준금리 인상되면서 대출금리가 작년만 하더라도 2%대 했던 것들이 지금 6%대가 네, 올라갔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똑같이 5억을 내가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네. 어떤 사람이 5억을 이제 대출을 빌렸어요. 네. 그럼 이자가 2%대 빌린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1,000만 원만 연 1,000만 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이 4,000만 원 정도 실수령을 받고 있는 근로자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1,000만 원은 내가 계산하고 매수했을 거 아닙니까? 그쵸. 나머지 3,000만 원 가지고 내가 생활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고 매수했는데, 그 사이에 이게 변동금리가 되면서 6%까지 올라간 거예요, 예를 들어서. 3배가 올랐네요. 그쵸. 이게 3배가 올랐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연 1,000만 원을 내야 될 것을 3배 올랐기 때문에 이제 3,000만 원을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내 실수령이 4,000만 원밖에 안 돼. 그러면 이자를 제외하면 1,000만 원 가지고 내가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1,000만 원 생활이 되겠냐에 대한 문제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겠죠. 어떻게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팔아야겠죠. 근데 팔리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경매로 강제 처분이 돼버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네. 이분한테 5억 기준으로 해서 네. 이제 하락장에서는 제가 5% 1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럼 5%에 대한 예비비만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러면 2,500만 원 예비비가 확보되는 네.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자가 2,000만 원 정도 더 부담돼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랐다 하더라도 기존에 갖고 있는 2,000만 원이 다시 있기 때문에 소방수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막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소방수 할 수 있는 거, 이게 5%가 아니라 10%에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네. 내가 더 버틸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확률이 커지는 건데. 안정적이어지는 예. 건데. 네.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락폭이 크면 클수록 반등 시에서 짧아지는 거거든요. 이 구간만 지나가면 내가 이걸 지킬 수가 있는데, 이게 예비비가 없기 때문에 뭐 보통 5억 대출 받았으면 뭐 한 10억, 한 10억짜리 물건 샀을 거 아닙니까? 네. 그 물건을 경매나 이런 식으로 날릴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비비에 대한 부분은 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과 좀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작년과 재작년에 이제 집 한 채는 있어야지 네. 하면서 집을 사신 분들이 많아요. 예. 근데 이제 대출 이자 부담도 있을 거고 또 집값이 내리니까 마음고생이 정말 좀 심할 것 같거든요. 네. 이제 지금이라도 이제 팔아야 하는지 이분들에게 좀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조언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집을 샀을 때 가격은 있는데 그 이후에 상승과 하락을 하면서 가격이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네. 변화가 되는 부분은 사실 내가 이 집을 팔기 전까지는 내 자산의 변동이 없는 거예요. 나는 예를 들어서 내 어떤 집을 5억에 샀어. 네. 근데 그대로 그 뒤에 4억에 떨어졌어. 하더라도 나는 5억의 자산을 갖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4억 됐을 때 매도를 하면 내 자산 이득이 줄어드는 거죠. 네. 근데 이거를 버텨서 5억이 나중에 6억, 7억이 됐을 때 네. 그때 내가 매도를 한다면 내 자산은 5억에서 7억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하락이 됐기 때문에 이게 무섭다고 해서 매도를 하게 돼버리면 내가 상승장 끝자락에서 샀을 때 가격 대비해서 하락폭이 큰 상황에서 매도를 해버리면 네. 손실 받은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저는 지킬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지키는 게 맞다고 봐요. 이거 하나의 그러니까 수치의 마법에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만약에 진짜 좀 전에도 여비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그만큼 돈을 마련해 놓지 못하신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겨우겨우 이제 대출금을 막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가급적이면 그래도 막을 수 있다면 막는 게 더 좋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으면 막는 게 네. 좋은데 현실적으로 네.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불가능했을 경우에는 지금 올해보다도 내년에 하락폭이 더 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매물 가격 기준으로 놓고 그 기준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그것보다 더 급매를 하더라도 지금 최대한 먼저 파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 단지에 거래 하나밖에 없어. 네. 그럼 내가 1등이 돼야 된다 라는 생각으로 먼저 매도하는 것이 저는 더 왜냐면 만약에 그때 매도 못했어.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대출 금액은 더 불어나고 부담은 된 상황이고 그때도 매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격이 더 떨어진 상황이야. 그리고 또 하락장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매도가 더 어려워지거든요. 저 매수를 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니까. 예, 그래서 본인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네. 진짜 눈물을 먹은 거라도 매도 타이밍을 더 빨리 가져가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버틸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있고 이게 네. 2년 정도만 내가 버틸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최대한 보유를 하고 가져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서울 아파트도 외면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미분양 수준 어느 정도로 심각한 수준일까요? 먼저 데이터로 좀 말씀드리면요. 올해 그 10월 말 기준으로 지금 전국에 있는 미분양 주택은 약 47,000곳 정도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게 6개월 연속 증가된 수치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것만 본다 하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또 내년에도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5만을 넘어가는 건 저는 시간 문제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근데 이제 과거와 비교해 본다면 2008년도 그리고 2009년도 그때 당시에 전국 미분양 주택이 약 16만 원이었거든요. 약 네. 16만 원이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 비교한다면 그때에 비해서는 물량이 상대적으로 미분양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죠. 적은 건데 그거는 그 미분양이 나타나기 그 전의 시장 상황이 공급량이 굉장히 많았던 시점이었고 네. 지금은 나오는 자체 공급량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미분양도 상대적으로 적다. 수치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게 좀 상대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1대1로 매칭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쵸. 네. 네. 그 수치가 15만인데 지금은 5만이라고 이게 적다 많다를 따지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그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데 네. 근데 중요한 거는 흐름. 미분양의 수치 흐름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는 네. 것과 그리고 이제 하락장의 초입의 현재 시장의 모습이 이건데 네. 이게 하락장이 좀 중기 좀 들기 시작하면 실제 거래가 더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미분양의 숫자가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는 상황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올해보다도 내년에 뭐 미분양도 더 증가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 네. 또 미분양 관리 지역도 좀 증가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미분양이 난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미분양 난 이유 별거 없다. 분양가를 낮추면 미분양이 안 될 텐데 분양가를 너무 높게 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네. 실제로 분양가가 많이 높았나요? 이거는 제가 좀 기준점을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상승장에서 분양이 됐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분양가가 높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일단은 분양을 네. 받고 보자라는 심리를 해요. 네. 예, 왜냐하면 받고 나서 올라갈 수 있는 피를 계산해 보면 네. 지금이 가장 저점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시점이 이제 상장이 아니라 하락장으로 전환됐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가격이 더 떨어질 건데 지금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큰데 지금 현재 분양가가 너무 높지 않겠냐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생각이 바뀌게 된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일단 그 가격이랑 비교를 하는 게 더 떨어져 있을 가격이랑 지금 분양가를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쵸. 또 하나 뭐냐면, 분양가는 사실 이제 분양을 하고 나서 바로 입주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2년, 3년 뒤에 입주가 된다고 한다면, 그때 입주 시점에 그 가격을 반영해서 분양합니다. 예, 미리 그 가격을 반영해서 분양하거든요. 반영하는데, 근데 그걸 반영해서 분양했던 그건 그 현재 기점인데, 네. 앞으로 시점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가격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네. 어떻게 보면 이것도 분양가에 대한 거품이 될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이거를 분양을 받으려고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또 청약을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가격이 비싸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거고, 그걸로 통해서 내가, 사람들이 뭐 청약을 하지 않고, 또 미분양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악성 미분양으로 전환이 되게 된다면, 이게 쌓이게 된다면, 네. 또 가격이 더 하락폭이 커지게 되는 거고. 나 진짜 미분양이라는 게 생각보다 많이 무서운 것 같습니다. 엄청 무서운 거죠. 네. 왜냐면 결과적으로 가격은 공급과 수요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근데 분양은 공급에 있어서 그냥 선봉장이에요. 재고 아파트가 후발대라고 한다면 선봉장인데 선봉장이 적진에 나갔는데 기가 꺾이는 거죠. 그러면 후발대는 똑같이 그 길에 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 장 자체가 전부 다 완전히 게임 체인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지금 분양이 제일 앞단에 있는 거네요. 그쵸. 거기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잘 팔리고 프리미엄도 붙게 되면 기축 아파트까지도 영향을 받지만 여기 선봉장이 좀 무너지게 되면 기축 아파트까지 다 재고 아파트까지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 그쵸. 우리 상장에서도 네. 그 분양을 했었을 때 분양가의 피가 올라가는 속도가 일반 매매가의 상승보다 훨씬 컸어요. 맞아요. 컸어요. 엄청 컸습니다. 네. 그런데 상장에서 그 적장 힘이, 그 어떤 그 장군의 힘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부하들이 사기가 되면 같이 으쌰으쌰 하게 된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기가 꺾인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뒤에 있는 부하들이 이제 기가 꺾이면서 이 전장의 승패에 있어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집값 하락이 조금 지속된다면 분양가도 같이 내리게 되는 거겠죠? 그 내릴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네. 뭐냐면 분양 가격은 이거는 분양받는 어떤 그 분양을 받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네. 이거를 분양하려고 하는 건설사 입장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사 입장도 있죠. 그렇죠. 네. 근데 가격이 일단 분양가가 높았어. 근데 사람들이 이 가격이 높다고 해서 예매를 해. 그러면 그게 미분양이 증가하고 나중에 악성 미분양이 돼. 그럼 그게 건설사에서는 이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걸 털어야 되는데 못 털어내. 그럼 부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건설사가 그래서 약간 좀 더 그 어떤 네이밍 있는 네. 브랜드 있는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좀 버틸 수 있는 힘이 크지만 그쵸. 체력이 있죠. 네. 근데 중소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그 대형 건설사에 비해서 좀 더 네. 할인 분양에 좀 더 먼저 들어가는 거고. 어떻게든 밀어내야 되기 밀어내가지고 때문에. 네, 그렇죠. 밀어내야 되니까. 그쵸. 왜냐면 지금 상황에서 밀어내지 않으면 하락장이 더 심해졌을 경우에는 더 이게 팔리지 않는다는 것을 이분들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에 사람들이 많이 그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건설사에서 밀어내기 분양한다. 사은품도 주고 예. 할인 분양도 좀 하고 그쵸. 이런 부분이 있는 조건도 거죠. 좋아지고. 과거에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 이제 보통 중도금 대출 있잖아요. 네. 중도금 대출에 잔금 있지 않습니까? 네. 잔금을 건설사에서 잔금 대출 건설사에서 해줬어요, 이거를. 잔금 대출을. 예. 건설사 해주는데 그것도 금리가 굉장히 낮게. 그러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미분양을 악성 미분양을 털려고.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네. 10%의 계약금만 있으면 밀수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너가 책임져라. 근데 나는 이 정도의 조건 해줄 테니까 너는 10%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털었죠. 근데 이게 어떤 이런 방법도 있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할인 분양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하락장이 초입이잖아요. 네. 초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콧대가 있어요. 특히 입지 좋은 지역에 있는 단지의 분양가는 콧대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근데 이게 지속이 됨으로 인해서 그게 유지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첫 번째는 그 건설사의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 부분과 건설사 능력 확인해야 되네요. 예.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 따라서 수요자가 얼마만큼 관심이 있느냐.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 포인트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지 않다고 한다면 네. 분양가도 결과적으로는 하락장에서는 가격이 하락하거나 할인분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실수요자들은 좀 걱정을 하거나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실수요자 입장에서 네,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 이제 미분양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악성 미분양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네. 이 악성 미분양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가격이 역시 또 뭐 피가 마이너스 피가 되는 것도 있고 가격이 막 떨어지는 모습을 보일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떨어지는 모습을 봤을 때 이 가격이 또 단지에 따라서는 일반 재고 아파트하고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진 물건들이 있어요. 이게. 오, 맞아요. 네. 물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새 아파트인데 이 정도까지 이렇게 해서 떨어진다? 해서 가장 저점이지 않느냐 해서 내 집 마련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잡으려고 하는 네. 사람이 있거든요. 내 집 마련하겠다. 그럴 수 있죠. 왜냐면 뭐 기초 아파트랑 신축 아파트랑 가격이 같으니까. 같은데 새 아파트인데. 새 아파트인데. 이 정도 떨어졌어? 네. 그러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잡고 났더니 둘이 같이 떨어지는 거야 이제. 그러면 이제 답이 안 나온 거잖아 이게. 예. 생각만 해도 예. 아찔하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뭔가 펌프질 할 수 있는 요소가 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봤을 때 뭐냐면 저는 다른 것보다는 2013년도에 네. 2013년도에 그때 어떤 정책이 발표됐냐면 그 미분양 주택에 있어서 뭐 일가구 1주택도 있었지만 일단 미분양 주택에 있어서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5년 동안 비과세를 했던 적이 있어요. 우와. 네. 그래서 미분양하면 네. 5년 동안 그 뒤로 반등을 쳐서 상승한다 하더라도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걷지 않겠다. 그럼 팔고 나서 그 차익에 대한 건 그냥 온전히 내두면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사실 부동산은 세금과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세금에 따라서 내 수익에 대한 부분이 커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모든 세금 중에서 어차피 취득세는 내가 알고 들어가는 세금이거든요. 네. 미리 내는 거죠. 그렇죠. 알고 들어가는 세금인데 양도소득세는 앞으로 내 양도차익이 얼마큼 클지는 몰라. 근데 얼마나 큰 건 중요하지 않아. 5년 기간 동안에는 비과세를 주겠어. 엄청난 메리트거든요, 이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거래량이 엄청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미분양 엄청 빠른 속도로 소진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지방은 말할 것도 없고, 서울도 2013년부터 다시 반등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정책적인 이슈가 있었을 때, 특히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이슈가 있었을 때 좀 더 내 집 마련, 그때 청약이라든지, 이런 어떤 줍줍이라든지, 뭐 악성 미분양을 내가 해서 매수한다든지, 이런 타이밍을 잡아가는 것이, 과거의 어떤 경험치를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가장 좀 리스크가 좀 적은 부분이 아닐까. 근데 여러 가지 세금 중에서 일단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오히려 그 정도로 이제 규제를 완화시킨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 거래가 안 되고 바닥이라는 거의 그런 지점이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열탕과 냉탕을 싫어하거든요. 가격을 너무 올라가는 것도 싫어하지만 가격이 너무 떨어지는 것도 싫어해요. 미진한 걸 좋아하죠. 예, 항상 중탕. 중탕. 예, 이걸 좋아하거든요. 네. 좋아하는데 너무 떨어져 버리는 이게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걸 다시 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살리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 당근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당근에 있어서 가장 어떤 당근이 이 사람들한테 그 적시적소에 줬을 때 가장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할 거고 그 중에 가장 큰 당근은 이 사람의 자산을 그만큼 키워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사람들의 움직임이 더 빨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게 저는 다른 세금적인 부분보다는 첫 번째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이고 비과세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그 미분양 주택에 있어서는 또 대출을 또 안 해줍니다. 또. 대출까지요? 예. 근데 하락장에 끝자락 가면 대출 세금 규제 거의 다 없을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대출에 대한 부분은 좀 어떤 특례를 적용해 주는 거죠. 그래서 뭐 이율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이렇게 낮긴다든지 완화시킨다든지 네. 아니면 지금 이제 한도에 대한 부분 좀 더 높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미분양 물건 소진시킬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거든요. 네. 오히려 저는 그런 포인트가 내 집 마련을 하거나 무주택자분들, 네. 무주택자분들이 좀 관심 가져야 할 포인트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정책적으로 조금의 좀 완화 정책이 나오게 된다면 오히려 그때를 기회로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매수 시그널을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좀 시장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네. 그럼 이제 북구성조님께서는 25년간 이제 이런 부동산 시장에 계시면서 상승장도 2번, 하락장도 2번 정도 겪으셨는데 이렇게 이제 그 과정들을 겪으시면서 세우게 된 기준이 있으실 것 같으세요? 예. 혹시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먼저 자기 투자와 기준은 보통 그러잖아요. 그 부동산 멘토, 부동산 간사분이 항상 강의 때 하는 이야기가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의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 투자의 기준과 원칙은 제 경험상 내가 경험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지 누가 이게 기준이고 이게 원칙이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98년도에 부동산을 시작을 했고 2001년도부터 상장을 이렇게 경험했지 않습니까? 경험했는데 상장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어떻게든 돈이 있으면 채권을 연결하는 것처럼 어떻게든 돈이 있으면 계속해서 이 돈을 부동산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심리적 압박을 어마어마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 하면 왠지 내가 뒤떨어질 것 같고 내가 바보가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번 상장 똑같은 경험을 한 거죠. 맞아요. 안 사면 안 될 것 같고 안 사면 뒤처질 것 같고 하는 기분도 계속 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는 막 정신없이 이렇게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상승장이 이제 5년이 지나가고 6년이 지나가다 보니까 점점 이게 계속 상승만 될 건 아닐 텐데 언제 하락하지? 이런 이제 걱정이 이제 슬슬 이제 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시장은 계속 뜨거워. 그래도 내가 뭐 벌려놓은 자산이 있기 때문에 네. 아직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갖고 했는데 딱 정말 정점을 찍고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거기서만 받는 충격은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쵸.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스트레스를 나 혼자 받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내 고민은 누가 다 이해를 못해. 그리고 내가 이 얘기 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나를 투입꾼이라고 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야, 이렇게. 뭔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도 사람도 아니고. 없고. 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그러면 과거에 복귀를 했죠. 과거에 복귀를 하면서 어디서부터 내가 뭘 잘못했을까라고 했는데 실제 보니까 상승의 초기 이제 반등장이 나타났을 때 시점부터 상승의 초기에 투자했던 물건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도 크고 그리고 투자금도 제일 적게 들어갔어요. 그렇죠. 예. 근데 2006년, 7년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 상승폭이 굉장히 커졌을 때 이때는 투자금은 많이 들어가는데 수익은 적거나 오히려 그때 정점을 찍고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실제 오히려 마이너스 된 거예요. 네. 그러면 가성비가 너무 떨어진 거야 이게. 그래서 부동산을 투자를 하는 것은 그리고 부동산에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상승장 초기에 이때 집중을 해야 되고 매수 타임을 잡아야 된다. 이거를 첫 번째 깨달은 게 된 거고 두 번째는 상승장이 시작되면 사람들이 사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매수 막 여기도 좋다 하면 여기도 가보고 제주도 좋다 하면 여기도 가보고 그리고 이거 좋은데 괜찮은 것 같으면 내 돈이 없어. 그럼 내가 가족 지인들서 이거 한번 사봐라 이렇게 해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기 바쁘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한 채, 두 채, 세 채에서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는 살 때는 몰라요. 왜? 다 돈이 올라가니까 너무 기분 좋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면 이제 이런 생각 갑자기 문득 들어요. 그럼 내가 언제까지 보유를 해야 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될까? 근데 매도를 막상 하려고 하면 더 상승할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지금 매도하는 것이 맞을까? 계속 오르고 있는 시장이니까. 네, 끝없이 자기 그 마음속에 있는 성과 악이 싸워요, 이렇게. 네. 근데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하락이 됐었을 때 그동안 상승했던 자산을 다 깎아먹더라고요. 그래서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실천을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 원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하락장 끝자락에서 반등장이 나타났을 때 이때는 최대한 좀 자산을 좀 더 늘려있구나 개수를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기존에 투자했던 물건들을 매도를 하고 상급지로 갈아타거나 내지 상급지에 있는 물건을 처분을 하고 빌딩으로 갈아타거나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내가 좀 제가 생각하는 경제적 자유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빨리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얻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상승장 초기를 잡는 타이밍을 정말 공부를 하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실수들을 복귀하면서 이제 포트폴리오처럼 어떻게 계획하고 실천하고 이렇게 매수하고 매도를 할 것인지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계획을 해놓으신 거네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계획하고 실천하는 게 아니고 실천하고 나서 내가 잘했나? 이 고민을 해요. 그럼 그때부터 시행착오가 저는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통은 이제 경험을 해봐야지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경험했기 때문에 투자의 기준과 원칙이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경험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근데 그런 경험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부동산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공부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꿀팁들이 있을까요? 보통 저도 이제 물어봤어요. 저희 멘티분들한테 부동산 공부 어떻게 하냐 했더니 세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유튜브 아니면 책, 아니면 강의. 유튜브 책 강의.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저도 이제 그 북성수 TV에서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네. 사실 유튜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그 시의성이 있는 주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기적절하게 예.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관심 가질 만한 주제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거의 뭐 정책이나 네. 경제 파트. 그래서 이제 시장이 전망을 하거나 흐름이 어떻게 되겠다라든지 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우리가 부동산 공부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공부를 통해서 임장을 가고 임장을 통해서 내가 투자를 연결하려고 하는 건데 네. 과연 정책만 듣고 그리고 어떤 그 경제 흐름만 알고 내가 그 투자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유튜브를 보다 끝나는 거야, 이 사람들은. 예. 뭔가 공부를 하고 있기는 있는데 이게 나의 인생에 나의 삶의 변화가 없는 거야.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유튜브는 어떤 시장의 흐름, 뉴스처럼 네. 지금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어떤 정책이 발표됐고 이 발표를 전문가들은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있는지 이런 큰 흐름을 보는 데 있어서 좀 유용하게 좀 활용했으면 좋겠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책은 개인적으로 이제 책도 저는 그 어떤 부동산 관련된 이론서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실무서가 있는데 네. 실무서 중에서는 대부분 그 저자분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지금 최근에 몇 년 동안에 어떤 투자를 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얻었다라고 해서 그걸 담아서 보통 책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책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책은 그 사람의 어떤 그 부동산을 접근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대하는 철학부터 해서 투자에 대한 전략, 방법에 대한 부분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이게. 그쵸. 예. 담겨져 있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게 그 시장에 따라서 이런 투자 전략과 방법을 알 수가 있고 이 사람의 투자의 기준과 원칙이 무엇인지 부분을 내가 벤치마킹 할 수 있다는 점. 네네. 이게 책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근데 문제는 책은 예를 들어서 이게 실무서라고 한다면 2022년에 제가 책을 냈어요. 네. 그러면 어쨌든 투자를 해서 결과치를 갖고 이 책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과거 사례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과거 네. 사례를 갖고 2022년에 책을 냈어요. 네. 근데 지금 시장은 이때 시장은 상장의 끝자락의 시장, 그 비구간의 끝자락의 시장인데 네. 지금 시구간 이제 하락장 초입 시장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했던 방식대로 그 투자 전략과 방법대로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시장이 바뀐 거네요. 시장이 바뀌는 거니까. 네. 네. 이래서 책은 시장의 타이밍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럼 지금 상황에서 읽을 수 있는 책은 읽어봤으면 네. 하는 책은 물론 뭐 자기개발이나 동기부여 이런 거는 시기에 관계없이 언제든 그렇죠. 읽으면 좋죠, 이거는. 네. 근데 부동산과 관련된 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을 반영할 수 있는 그 시점에 나온 책들이 저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2011년도, 2012년도에 나왔던 책들이 그쵸. 도움이 될 수가 있겠네요. 2011년부터 뭐 2013년 그리고 2015년 책 같은 경우에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14년부터 해서 뭐 2021년 사이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이런 반등짝이 나오는 전후에 첫 번째 시장 사회 모습은 어떻게 됐고 그 시점에 내가 어느 정도의 소액으로 그리고 물건을 접근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미리 알게 된다고 한다면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다 하더라도 투자의 패턴 비슷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럼 거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 때 했던 전략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기보다는 과거의 하락장 그리고 반등장에서 상승의 회복 단계에 있는 그때 투자했었던 경험서를 읽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게 바로 꿀팁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강의는 사실 강의는 가장 큰 단점이 이제 비용이 비싸다는 점. 책이나 유튜브는 잘 모르고 책은 그래도 뭐 10,000원대 아니면 20,000대 정도 하는데 강의는 거기 비해 상대적으로 좀 비싸잖아요. 근데 강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유튜브와 책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함께 합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강사가 이야기할 때 본인의 투자의 어떤 그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그 지역에 대한 부분을 설명할 거고 시의성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현재 정책의 변화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 공부를 통해서 또 임장을 가게 되고 또 임장을 간 이후에 서로 정보도 공유를 하게 되는 거고 그 정보 공유를 통해서 내가 부족했던 판단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알게 되는 거고 그게 투자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게 장점이죠. 맞아요. 진짜. 예. 근데 우리가 부동산 공부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결과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지
부동산의 전문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투자까지 이어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저는 부동산 공부를 아예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가장 궁극적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유튜브의 장점, 책의 장점, 강의의 장점을 네. 잘 끌어와가지고 결과가 있어야지만이 내가 성공도 할 수 있고 실패했다 하더라도 피드백을 통해서 더 큰 성공에 도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100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는 네. 10번의 강의를 듣는 게 낫고 10번의 강의를 듣는 것보다는 네. 한 번의 투자 경험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 맞습니다. 네. 저는 제가 볼 때 이게 진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뭐 월브닷컴에서 북구송주님의 25년간 투자 노하우를 담은 강의를 이제 개설하게 됐는데 네네. 주로 어떤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먼저 저는 이 강의는 저의 어떤 투자 25년의 인생을 다 담아놓은 저는 강의라고 생각하거든요. 25년간 인생. 예, 네. 예. 왜냐면 처음에 시작했을 때 엄청난 시행착오를 거쳤을 거 아니에요. 거치고 난 다음에 그걸 통해서 저만의 잃지 않는 투자를 위해서 투자의 기준과 원칙을 만들었을 거고, 네. 그리고 그 투자의 기준과 원칙으로 이번 상장에 있어서 또 저도 더 성장했을 거고, 그럼 사실 이게 저의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 저처럼 또 어떤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 사람도 있을 텐데, 그분들한테 저가 이렇게 하면서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고, 어떤 투자의 기준 원칙과 겪었고, 거기에 따라서 다음에 다가올 반등장에서 여러분들이 10년 동안의 플랜을 어떻게 짜고, 그리고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네. 그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간다라고 한다면, 당신은 제가 25년 동안에 경험했던 것들을 10년에 압축해서 저보다 더 빨리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사실 강의를 한 거였고, 네. 월브닷컴에서 강의할 때도, 정말 혼신 힘을 다하면서, 정말 모든 것들 다 툴툴 털고 왔거든요. 네. 털고 왔는데, 제 강의가 이번 최근까지 투자를 이렇게 하셨던 분들 중에서, 내 투자 방법이 뭐가 좀 잘못됐을까? 이런 걸 좀 약간 깨닫고 싶으신 분. 네. 그래서, 내가 투자하는 것과 실제 고수가 투자하는 방법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근데 막상 제 강의 들어오면 지금 하셨던 것들이 네. 제가 과거에 25년 전에 했던 시행착오를 똑같이 하고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실수를 그럼 완전 줄일 수가 있겠네요. 그쵸. 네. 네. 실수를 줄이는 거에 대한 부분 이제 포인트를 맞췄고, 네. 또 하나는 제가 했던 방법을 통해서 이번 상장에서 저도 제 많은 멘티분들을 좀 경제적 자유로 많이 이끌어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소액으로 시작하셨는데 그분들이 현재 지금 뭐 건물주가 되신 분도 굉장히 많으시고, 네. 지금도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활동하고 계신 분도 굉장히 많으신데, 네. 근데 그분들처럼 저는 이제 한 사이클을 통해서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소액 투자로 시작한다 하더라도 어떤 건물주까지 이뤄서 최종적으로 좀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으신 분들. 근데 제 말이 쉽지. 정말 저 사기 아니야? 그렇게 그러면 사기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 네. 이런 분들한테 이런 분들이 수강하신다면 수강을 듣고 난 이후에 뭐 모르면 몰라도 네. 그래도 머리를 망치로 한 대 약간 맞은 느낌? 네. 내가 너무 모르고 너무 쉽게 부동산에 접근했구나. 근데 부동산 투자를 이렇게 굉장히 심플하게 접근할 수도 있구나. 그리고 내가 생각했었던 어떤 그 방향이 단순히 투자를 해서 얼마의 수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자유라는 목표를 가지고도 할 수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고수가 될수록 지키는 투자 원칙이 점점 더 심플해진다고 하는데 맞아요. 그 원칙을 전부 다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멘티분들도 경제적 자유를 많이 잃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투자금이라든지 종잣돈은 얼마 정도 있어야지 실제적으로 좀 투자를 진행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사실 최소 투자금은 한 1,000만 원 정도예요. 근데 문제는 1,000만 원 뭐냐면, 정도요? 예. 네. 1,000만 원인데, 근데 이제 1,000만 원에 플러스 예비비까지 생각한다고 한다면, 네. 전 처음에 시작했을 때 기본적으로 한 2,000만 원 정도만 있다고 한다면, 전 소액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러면 2,000만 원? 또 이상한 말 한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죠. 누구나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쵸. 이게. 예. 네. 근데 2,000만 원으로 지금 당장 투자하려고 한다 보면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이 안 보일 겁니다.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똑같은 하락장이에요. 그리고 2,000만 원이면 또 지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지난 상장에서 서울 놓고 봤을 경우에 서울이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그때 뭐 구로구 그리고 관악구 네. 이쪽에 있는
이제 24평 아파트가 실제 투자금이 한 1,000만 정도 들었거든요. 서울 아파트인데 예. 1,000만 원이요? 그 정도로 네. 갭이 굉장히 줄어졌던 시기가 있었어요. 지금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상상이 안 상황이고, 됩니다. 네. 심지어 목동 같은 경우에는 갭이 5천에서 7천까지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똑같은 아파트가 얼마 정도 올랐고, 그리고 어느 정도 갭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봤는데, 지금 그때 5천에서 7천 정도 갭이 들어갔던 그 물건이 지금 한 10억 정도로 차익이 벌어졌더라고요. 매매가가 상승이 돼서 그렇게 된 거죠. 그쵸. 매가가 상승됐는데 전세가가 못 따라오면서 네. 이렇게 벌어지게 된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러면 앞으로 하락장이 됐을 때 이 갭이 계속 증가하는 게 아니라 하락장이 되면 될수록 처음에는 전세 매매까지 같이 하락이 됩니다. 네. 근데 어느 일정 수준까지 하락이 된 이후부터는 그때부터는 전세가의 하락폭은 상대적으로 줄은 반면에 매매가는 전세는 실수요 중심으로만 움직이는 거래지만 매매는 실수요 플러스 투자 수요 같이 움직이는 거래잖아요. 네. 근데 하락장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투자가 가지고 있는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서 매매 가격이 하락폭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세와 매매 가격의 갭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 네. 전세가율이 더 높아져 가게 되는 거고 네. 그러면 그 타임까지 내가 소액이면 소액일수록 그 타임까지 기다리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맞지. 내가 지금 모아놓은 돈이 없으니까 그래 내 무슨 부동산이야. 뭐 주식이나 하고 말지. 이렇게 해서 부동산과 등을 지게 돼버리면 정말 그런 타이밍이 나왔었을 때 또 진입을 못하고 시간이 지났을 때 와 서울도 저 가격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 또 후회를 하게 됐죠. 그런 것들을 좀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약간 투자자 관점에서 경제에 대한 전망도 이렇게 했었고 그리고 투자에 대한 전략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지금 하락장에서 좀 대하는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시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부동산 하락장 때는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그 다음에 회복장이 나타났을 때 투자를 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리고 부동산 회복장 때는 실제 내가 공부했던 것들을 바탕을 통해서 이때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리고 부동산 상승장 때는 이때는 이제 내가 회복장에서 투자했던 물건을 갈아타게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그 상가나 내지 다른 뭐 꼬마 빌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저는 종 확대를 하거든요. 예. 네. 그렇게 해서 변화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그 계획에 맞게 플랜을 짜고 한다고 한다면 이번 다가오는 좀 하락장에서도 분명히 기회를 잡을 수가 있고 올부 TV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부자가 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